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프로덕션의 용규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태평천하입니다. 자, 태평천하는 채만식이라는 소설가가 쓴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작품인데요. 자, 여기서는 등장인물들이 당시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주목하면서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채만식에 대해서 한번 일단 보고 갑시다. 1902년에서 태어나서 50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거의 한 49세 정도에 돌아가신 것 같죠. 당시 지식인 사회의 고민과 약점을 풍자하고, 자, 여기 줄 그어주세요. 풍자가 핵심입니다. 채만식 하면 풍자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사회 부조리와 갈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작품을 주로 썼다. 레디메이드 인생, 레디메이드, 이미 만들어진 인생, 탕류, 탁한 물, 이런 작품이 있다. 자, 인물들 봅시다. 윤직원 영감, 자, 이분이 주인공이시죠. 윤직원 영감, 서울의 대지주고요. 독선적이고 인색하며 처세에 능하다라는 분이십니다. 자, 이분이 외치는 말 바로 뭐죠? 지금 현재가 태평천하다라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이 현실이 윤직원 영감한테는 아주 살기 좋은 세상, 태평천하인데 내가 이해를 못한다. 나의 손자, 나의 희망, 나의 호프, 윤종아기를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자, 윤종아기가 이제 있는데요. 윤종학은 윤직원 영감이 가장 아끼는 손자로 일본 유학 중입니다. 자, 윤창식과 윤종수는 둘 다 여기 아들이고요. 윤직원 영감의 손자인데 윤종수는 방탕한, 한편 윤종학이는 깨어있는 지식인입니다. 자, 윤창식은 윤직원 영감의 아들이고요. 노름으로 가사를 탕진하는 요렇게 이제 세트. 여기는 희망이었고 여기는 이제 희망을 갖는 윤직원 영감한테 그런 대상이었겠죠. 자, 앞부분의 줄거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의 대지주인 윤직원 영감은 인력거의 삭조차 깎으려고 하는 아주 쪼잔하고, 이 돈은 쓰지 않는 아주 인색한 그런 인물입니다. 인색한 인물이다. 인색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는 그런 고두세이다. 그런 그에게 구한말 화적대들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아픈 기억이 있다. 이런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화적대들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일본인들이 불안당을 막아주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자, 윤직원 영감이 태평천하라고 인식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윤직원 영감은 왜 일본인들이 좋다라고, 쉽게 말하면 왜 좋다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이런 어렸을 때 아픈 기억이 있는데 이런 불안당을 막아준단 말이지.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그게 누구다? 바로 일본이다. 진심으로 그들에게 고마워하고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데도 아낌없이 기부를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현실인식이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렸을 때 개인적 경험 때문에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을 하는 한편 손자 윤종수와 윤종학을, 자, 윤종수는 우리 요 X죠, X. 별로 희망이 없는, 윤종학이는 호프죠.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어서 가문을 빛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들 윤창식은요, 노름을 하며 가산을 탕진하고 손자 윤종수조차, 아들 윤창식도 그렇고 손주와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며느리와 손자 며느리도요, 고분고분하지 않고요, 딸은 남편과 사별한 후 와서 같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윤직원네 집에 그 집안은 지금 X라는 겁니다. 윤직원네 집안은 제대로 된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오직 한 사람, 바로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 윤종학이다라는 거죠. 이 윤종학이가 과연 윤직원의 그 희망을 현실로 실현시킬까요? 거기에 주목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부분 줄 그을게요. 망진자는 호얀이라.
자, 우선 뜻이 무슨 뜻인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망진자는 호얀이라. 망이 망할 망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은 진나라고요.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야는 어조사야 뜻이 없고요. 호해라고 하는 이 호자죠. 호해라는 자식이다. 자,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믿었던 호해라고 하는 자식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은요, 사건 전개를 암시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요, 절정 부분입니다. 절정. 자, 절정 파트인데요. 자, 절정은 윤직원 영감은 윤종학 군이 글씨가 이상하네요. 윤종학이 사상 관계로 검찰에 피검되었다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자, 이게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재계와 부친 말대가리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자, 여기까지 줄을 긋지 말고 여기까지 할까요? 네, 윤용규 선생님 이름이 똑같죠? 예, 윤직원 영감의 아버지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선생님 줄건 부분은 어떤 부분이 핵심이냐면요, 바로 요겁니다. 윤두꺼비 시절이라는 거. 자, 윤두꺼비 시절. 자, 작중 인물들의 별명이 천박하죠. 천박한 별명들로 풍자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자, 작중 인물들이라고요? 윤두꺼비밖에 없는데요. 아, 여기 부친도 말대가리였어요. 네. 자,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는 하고 화강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 네, 화강은 타는 불빛이고요. 충천은 하늘을 찌를 듯이 공중으로 높이 솟아오른다, 이런 뜻입니다. 적어볼까요? 화강, 불의 빛이고요. 충천은 하늘을 찌를 듯 공중으로 높이 솟아오른, 이런 뜻입니다.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나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자, 이 부분이요. 윤직원 영감의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는 절정부터 해서 결말까지 이어집니다. 결말까지. 네. 다음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했습니다. 있겠다요? 좀 말이 좀 이상해. 있겠다도 아니고 있겠어요도 아니고 있겠다요. 자, 여기 네모해 볼게요. 자, 이런 문체를요, 판소리적 문체라고 합니다. 판소리적 문체. 그러니까 마치 창자가, 판소리에서 창자가 이제 말하는 식인데요. 약간 어투를 보면은 조롱하는 듯하죠. 조롱하는 어투를 통해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자, 요거는 지금 누구의 생각이죠? 네, 서술자입니다. 자, 따라서 요건 투쟁의 선언이더라고 아예 판단을 하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이 편집자적 논평이 되겠습니다. 논평. 자, 웅장한 투쟁이라고 하는 부분. 자, 반어죠. 반어적이고요. 냉소적이고요. 풍자적입니다.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역시 편집자적 논평이죠. 편집자적 논평. 자, 무슨 말이냐? 내용은 우리나라는 망했고요. 윤직원 영감은 부자가 됐죠. 그래서 승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윤직원의 어떤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윤직원의 과거. 네. 자, 했겠다요라는 어미의 반복에서 연상되는 전통적 갈래는 무엇인가? 네. 자, 일단 경어체라고 하고요. 경어체, 높이는 말, 판소리가 되겠죠. 판소리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넌방 고씨만을 빼놓고 서울아씨, 태식이, 뒤채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자, 지금 고씨는요 며느리고요. 아들이 있는 며느리. 서울아씨 같은 경우는 딸이죠. 윤직원 영감의 딸, 윤직원 영감 기준으로. 그리고 태식이, 뒤채의 두 동서. 자, 두 동서인데요. 두 동서는 이제 큰 손자 며느리. 큰 손자의 며느리. 그리고 둘째 손자의 며느리. 얘는 박씨고요. 얘는 조씨입니다.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있다. 자, 종수가 바로 큰 손자입니다. 윤직원 영감의 큰 손자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옹위 아래, 그들의 옹위, 주위를 둘러싸는 걸 말합니다. 둘러쌈. 화려한 조명이 나를 둘러싸는, 감싸는 그 둘러쌈이죠. 둘러쌈 옹위 아래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 앉았습니다. 방금 점심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너 경손애비 부디 정신 차리라. 자, 경손애비라고 불렀습니다. 경손애비는 지금 종수를 얘기하는 거죠. 종수. 자, 경찰이 경찰의 경감 제일 우두머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 종수죠. 근데 종수는 바보같이 살고 있죠. 그래서 부디 정신 차려라. 윤직원 영감이 종수들로 홍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안식구가 있는 데라, 안식구 여자들 지금 며느리들이 있죠. 안식구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애비지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손애비지요라고 서술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서술자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생각. 그래서 얘도 경손애비지요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뭐 어떤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 희어도 네 아우 종아기만 못해요. 자, 종아기가 유일하게 이 작품에서 긍정적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 내에서 유일한 긍정적인 인물이다. 둘째 손자고요. 둘째 손자. 종아기 그놈은 재주도 있고 착실해서 너처럼 허랑하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내후년이면 대학교를 졸업하잖아. 자, 너처럼 허랑하지도는 착실하지 못하지도 착실하다는 얘기죠. 그럴 뿐더러 너는 내후년이면 그러고 내년이면은 종아기는
대학교를 졸업하네. 대학교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때는. 내후년이지. 네. 그렇지. 응,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3년이나 다직 4년만 찌들어. 다직은 기껏. 4년만 찌들어 다니면 그놈은 지가 목적한 그 목적한 소리를 잘 듣면 경부가 돼서 경찰서장이 되어야 한단 말이야. 첫째는 경찰서장이 아니고 둘째가 경찰서장이 되고 첫째는 군수가 되었으면 하고 지금 다 그 맵을 다 짜놨죠. 진로를. 자, 그래서 기대입니다. 이게 윤직원 영감이 거는 윤종학이 거는 기대. 응, 알겠어. 네. 자, 윤직원 영감이 윤종수에게 거는 기대는 무엇인가? 네, 바로 경찰서장이죠. 경찰서장이 되기를 가문의 발전을 위해서. 윤종수는 군수. 이렇게 각각 되었으면 로드맵을 다 짜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갖고 언제 어서 군수가 돼야 되지 않겠니? 자, 군수 역시 기대고요. 동생 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형 놈은 겨우 군서기를 댕기고 있다면 난 부끄러워서 어쩔 거여. 글씨 군수 되고 경찰서장 되고 하면 너희들 좋고 너희들 호강이지 뭐 그 호강 날 주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어제 많이 들어본 소리죠. 네.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할 때 많이 하는 표현이죠. 선생님들도 공부해. 다 너가 쫓아가는 짓이지 그게 내 쫓아가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자신의 희망을 손자들의 희망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윽박 지르고 있죠. 윽박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색이라고 하면 욕망이 많다는 거, 자신의 욕망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팔이 족통은요, 발이죠, 발만치로 조금도 상관없다. 너희를 위해서다. 알아듣냐? 네. 그놈 종학이는 가장 큰 희망이죠. 가장 큰 희망은 어려서부터 워낙 나를 자별하게 따르고 특별히 따르고 재주도 있어가지고 착실하고 커서도 내 말 잘 듣고 내가 그놈 하나는 넌 꼭 믿는다. 꼭 믿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직원 영감이 가는 기대 그리고 너무 좋아하죠. 총애를 윤종학이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놈 돈을 어찌 좀 헤프게 돈을 좀 많이 갖다 썼나봐요. 그것도 허기사 내게는 대머는 안 쓰는 심이지. 형이 더 많이 썼나 보네요. 방탕하게. 사내 자식이 너처럼 허렁어진 만도 말고 제주 때만 실월량이면 자기 생각만 제대로 갖고 있다면 자기 생각만 제대로면 돈을 좀 써도 괜찮은 법이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500원을 꼭 쓸 때, 이 당시 500원이 엄청 큰 돈인 거예요. 편지를 했길래 두말 않고 내가 돈도 지난달에도 보내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신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계속 홍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계 중. 마침 이때 마당에서 햄햄 점차는 밭은 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주사가 조금 아까 일어나서 창식이가 아들이죠. 아들 윤주사가 조금 그러니까 직급이 동일인입니다. 조금 아까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큰 댁에 온 것입니다. 윤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와서 아들 종수들 언제 왔냐고 심상이 아른 채를 하면서 역시 토방으로 내려가서 두 며느리의 삼가로운 무언의 인사. 자, 상가로운 무언의 인사. 근심스럽게 말없이 드리는 인사를 말합니다. 마루까지만 나선 이복 누이 동생 서울 아씨의 입인사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는 부친 윤직원 영감한테 절을 한 자리 구부리고서는 윤주사가 지금 절을 하죠. 자, 부친 윤직원 영감한테 절을 한 차례 구부린다라는 얘기는 서술자가 지금 서술하는 태도가 좀 냉소적입니다. 이 절을 한번 한다라는 거죠. 절을 한번 하고
하고서 서술자의 냉소적 태도, 뭐 저를 한 자리 구부린다, 뭐 이런 표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들 종수한테 한 자리 절과 이복 동생 태식이한테 경례를 받은 후 이로 비로소 한 옆으로 꿇어앉습니다. 자, 윤주사가 지금 방문했죠. 네, 방문했습니다. 해가 서쪽서 뜨겁구나. 자, 안 오나 봐요. 윤지원 영감은 아들이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뭐 털어 오나? 돈 달라고 왔지? 네, 이거 얘기는 평소 돈 필요할 때만, 돈 필요할 때 방문했었다라는 걸 짐작하게 하죠.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라는데, 전보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은요. 윤종학이가 피검된, 잘못을 해서 검찰에 간 피검을 알리는 소재죠. 소재로 현재까지 큰 기대를 한 몸에 다 갖고 있는데 결국 극적 반전을 유도하는 그런 소재입니다.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의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또 여기 누구 말입니까? 네, 서술자의 말이죠. 자,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이 되겠고요. 윤직원 영감의 경망스러운, 좀 가볍고 그런 경망스러운 모습을 비꼬고 있습니다. 네, 비꼬는 그런 표현이죠. 바꿔놨으면은 꼭 맞겠습니다. 동경서 전보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대요 라고 했죠. 경시청에 붙잡혀. 이게 전보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오잉 응 외치는 소리도 크거니와 엉덩이를 쿵 짖는 바람에 아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선 온 식구가 제각금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자, 전보의 기능이 필기할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학습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사를 대하는 윤직원 영감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윤주사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못마땅해하고 있습니다.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자,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희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자, 여기 충격을 받았죠. 윤 영감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했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피검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었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쪼그러뜨리고 앉습니다. 그거 웬 소리냐? 그거 웬 소리야? 그놈 동무가 친 전보인데, 친구가 친 전보인데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 전보가요 짧게 그냥 핵심만 딱 주제목만 전달하는 겁니다. 짧게. 윤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 간밤에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지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쓱 보고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못 알아보고 윤주산의 서사, 미인, 서방이 번역한 그대로 있습니다.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정의 피검. 자, 이 부분이요. 자, 윤종학이요. 그 당시에 사회주의는 엄청나게 획기적이고 좋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평등하게 다 잘 살게 해준다 라고 생각했었겠죠. 그래서 윤종학이 사회주의에 빠진 거예요.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여 경시청에 잡혀간
이라는 전보를 받은 겁니다.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했다는 말줄이고 있죠.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갈아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자, 지금 윤종학이 사회주의에 참여해 잡혀갔단 말에 엄청 놀라는 윤영감이죠. 자, 이때 어울리는 사자성어 알아두세요. 망년자실이 되겠습니다. 망년자실.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윤직원 영감이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엔 앉아있는 땅이 지함을 해서, 지함은 꺼진다는 거죠. 꺼져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자, 윤종학이 잡혀갔다는 사실을 놀랐는데 그거보다 잡혀갔다는 사실보다 하필이면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더 놀라는 윤영감이 되겠습니다. 윤영감. 자, 왜 그럴까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는 일단 부자들한테 돈을 다 걷어가지고 이게 그걸 나눠주는 거죠. 공평하게. 그런 게 기본 베이스인데 부자잖아요. 윤영감은. 근데 내 자식이, 내 손주가 이런 사회주의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종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니라는 거죠.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 패가 100길 1000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 처음에 나왔던 그 부분입니다.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가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해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라고 서술자가 또 얘기합니다. 자, 일단 소제목의 의미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소제목 의미였던 소제목이 망진자는 호얀이라였죠. 망진자는 호얀이라. 윤직원 영감을 진시황의 진사황이라 썼네요. 진시황의 그리고 윤종학을 호해에 비유하여 윤영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제목에 대해서는 소제목에 대해서는 이따가 학습지에서 한번 또 정리합시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요.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윤종학이가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알게 됨. 윤종학이가 알게 됐다. 자, 진시황과 호해에 해당하는 인물 각각 누구인가? 진시황은 윤영감이고요. 윤직원 영감. 호해는 윤종학이 되겠죠. 오랑캐가 아니었다. 진나라를 막으려고 오랑캐를 막으려고 만리장성까지 세웠는데 그게 아니었고 내부의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결정이었어요. 결정.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결말이 되겠습니다. 결말. 자, 결말의 중심 내용은요. 윤영감은 윤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을 한 것을
한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라니, 윤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좀비같이 하고 있는 거죠. 집이 떠나가게 큰 소리로 포효를 합니다. 마치 동물처럼. 자, 윤 영감의 태도가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놈의 사회주의를 한다니. 그게 참말이야. 네. 속담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보이긴 했어요. 그러면 참말이구나. 그러면 참말이야. 윤지원 양반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그런 처죽일 놈이 깎아 죽을도 깝지 않은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을 하고 생판 사회주의를 하다가 냅다 경찰서에 잡혀 오사 육시를, 오사는 형벌이나 재앙으로 제 목숨대로 살지 못하고 비명에 죽는 걸 말하고요. 육시는 이미 죽은 사람의 시체에다가 다시 목을 베는 그런 형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잔인한 말이죠. 네. 그래서 오사육시를 헐 놈이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해. 부자놈의 자식이 뭐가 대껴서 불황배 폐에 들어. 그러니까 지금 윤직원 영감한테 사회주의랑 불황당패랑 동일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크게 숨을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때문에, 아니면 앉았을 뿐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친 듯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제목이죠. 오죽이나 좋은 세상, 바로 태평천하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태평천하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죠. 윤직원 영감이 말한 태평천하를 의미합니다. 오죽이나. 윤직원 영감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빵바닥을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영각은요 소가 길게 우는 소리를 말합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더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더냐, 재산이 있대야 또정님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 자, 이거는 옛날이죠. 꼰대죠, 꼰대. 그 당시에 윤영감이 살았던 사회의 모습이에요. 넌 다 지나가고, 오, 자 보아라. 거리에 순사여, 거리에 순사고, 고을고을마다 공명한 정사가 있고,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남은 수십만 병 동병을 해서 우리 조선놈을 보호해 주는데, 당시가 일제강점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아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할 태평세상. 자, 이런 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윤직원의 가치관을 보면요. 첫 번째, 삐뚤어진 역사인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제것 지니고 편안하게 살면은 이게 태평천하라고 윤직원의 생각인 거죠. 이것이 바로 태평천하. 윤직원의 태평천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삐뚤어진 역사의식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자, 이건 나라가 식민지건 말건, 상향이건 말건, 개인만 잘 살면 된다는 윤영감의 생각이죠.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놓을 불황당패. 자,
아까 말했죠. 세상망천을 불황당패나 태평천하랑 불황당패에 참섭을 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가치관을 보면은 사회주의를 부정적으로, 불황당패가 사회주의였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참섭이라는 건요, 간섭한다, 참여해서 간섭한다, 참섭이 합쳐진 겁니다. 참섭 한단 말이요. 땅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과건들은, 과거는 식구들이죠. 식구들은 땅바닥을 치는 소리에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은 본래 성질을 잃어버린다. 성질이 바뀌어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의 그런 의심의 빛이 나타납니다. 착착 깎아 죽일 놈. 이게 이제 윤종학에 대한 분노죠. 그래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놈을 내가 편지를 해서 100년 징역을 살려고 할 거야. 100년 징역을 살려고 할 거야. 오냐. 그 놈을 3천석거리는 직분하여 주려고 했는데, 내가 재산을 나눠주려고 했는데, 오늘 그놈 3천석거리를 톡톡 팔아서 경찰서에다가 사회주의 하는 놈들 갖다 죽으라고 경찰서에 갖다 줄 거야. 죽일 놈. 마지막에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자신의 기대를 저버렸죠. 기대를 저버린 손자에 대한 울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태평천하에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꿇어앉았던 윤주사와 종수도 따라 일어섭니다. 그놈이 만석군 집안 자식이 세상망천을 사회주의 불황당패에 참섭을 혀 죽일 놈 연에 부르짖는 죽일 놈 소리가 차차로 사랑께로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몹시 사는 그 포효 뒤에 있던 곽건들의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 자, 이 부분은요, 이 집안의 붕괴를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가득히 어두운 얼굴들을 면면상고, 아무 말도 없이 서로 물끄러미 바라본다 라는 뜻이죠. 말할 바를 잊고 몸둘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처럼. 장수의 죽음, 윤직원이 윤영감의 몰락을 하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가족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끝으로 아주 분노하는 윤영감을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자, 태평천하 학습활동 해보겠습니다. 자, 감상보기 1번.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윤직원 영감이 다른 인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리해보자 했습니다. 자, 1번. 1대는 윤직원 영감이고요. 2대는 아들을 말하죠. 윤창식이었습니다. 이름이 윤창식. 그리고 3대, 4대는 2명이죠. 3대는 일단 윤종수가 위고요. 그리고 윤종학이가 동생이죠. 자, 부자 관계고요. 자, 윤창식은 한번 적어볼게요. 평소에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돈이 필요할 때만 윤영감을 찾아오는 아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윤직원 영감이 여기는 걸 말하니까요. 자, 3대 윤종수는 어떻게 여기고 있죠?
역시 현재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뭐죠? 무슨 일이죠? 네, 다시 생활을 요걸 집어넣죠. 네,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손자한테는 아들보다 기대가 크죠. 그래서 가문을 위해 군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윤종학이가 희망이죠. 네, 일본에서 유학을 했어요. 일본 유학 후에 경찰서장이 되기를 기대하였으나 사회주의 운동으로 피검되어 울분을 터뜨리게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당대 현실에 대한 윤직원 영감의 인식을 찾아보고 이러한 인물을 표현한 작가의 의도를 살펴보자. 1번 윤직원 영감이 인식하는 현실의 모습과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찾아보자 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죠? 제목이죠. 태평천하죠. 현실은 태평천하다. 뜻은 태평하고 편안한 세상이다. 자, 나와있진 않지만 반어죠, 이거 다. 반어입니다. 자, 화적폐와 불안당 같은 수량이 없죠, 일단. 그 다음에 윤직원 영감이 생각하기에 일제가 보호한다 해준다고 했었죠. 일제의 치안 유지와 공평한 정책 실시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제가 군사를 징병해서 정책으로 우리나라를 외세로부터 외부의 적으로 외세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직원 영감이 인식한 현실과 작품 창작 당시의 현실 간의 차이를 파악해보고 이를 통해 작가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보자. 자, 이때 당시의 현실과 작품이 창작된 현실. 자, 이 작품이 발표된 때가 언제죠? 바로 1930년대 후반입니다. 일제가 우리 민족 문화를 말살했고요. 우리나라를 병참 기지화했습니다. 자, 1930년대 후반 일제가 우리 민족 문화를 말살한 정책을 했죠. 민족 문화 말살. 일제가 인종 문화 말살을 했고요. 자, 이로 인해서 우리 민족은 심리적, 물리적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윤 영감은 이런 시대를 태평천하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태평천하. 따라서 그가 역사 의식이 부족한 결여된 인물이며
곧 친일파이자 대지주로서 자신이 누리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게 현실이고요. 윤직원 영감이 인식하는 현실과 작품이 창조된 당시의 현실 간의 차이를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작가는 윤직원 영감이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시 반민족적 그리고 반사회적 그리고 친일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겠죠, 당시에. 그래서 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풍자함과 동시에 일제식민 치하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현실 대응 방식이 무엇인가를 암시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우리 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글을 바탕으로 작품에 나타난 서술사 특징을 정리하고, 자, 이 부분요, 중요합니다. 이 부분, 서술상 특징 정리하고, 그 효과를 생각해보자. 자, 이 부분 한번 필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본문을 봅시다.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자, 윤두꺼비 시절이라고 있습니다. 윤두꺼비 시절. 자, 윤두꺼비 시절은 대상을 희화화하고 있죠.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윤두꺼비만 아니라 우리 부친의 말대가리 윤용규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하강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 망하내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신 적이 있겠다요 부분이요. 자, 있겠다요 부분은 판소리적 원체죠. 여기 했겠다요도 있습니다. 했겠다요. 얘도 다 판소리적 원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그것은부터 당시 나에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높임말이죠. 습니다. 네, 부분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했었죠. 저술자의 생각이죠.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경어체가 되겠습니다. 경어체. 이 부분은 편집자적 논평이고요. 이 부분은 경어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반어적인 표현이겠죠. 웅장한 투쟁이라고 하지만 믿고 와서 반대로 얘기한 거죠. 그 다음 해서 윤직원 영감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승리라고 판단하는 것도 편집자적 논평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이 부분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일단 첫 번째,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나. 그 다음, 겠다요. 그리고 비음니다. 자, 이렇게 묶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등과 같은 어투. 이게 어떤 어투죠? 했겠다요. 비읍니다.
이건 일단 판소리 정문체에다가 경어체까지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비속어를 사용했죠. 말대가리 비속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상황을 단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어적으로 표현함. 자, 이로 인한 효과 봅시다. 이로 인한 효과. 각각의 효과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작가의 의도대로 인물을 비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어체 문장이죠. 경어체 문장을 통해서 판소리하는 창자처럼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우리 왜 소설에서 시점을 배우죠. 그리고 시점에 따른 서술자, 그러니까 서술자가 어떻게 보이는데 서술자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시점이 있잖아요. 그럼 시점에 하면은 그 독자와의 거리, 그러니까 등장인물 간의 거리를 따지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판소리하는 창자를 서술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독자와의 가까운 위치,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독자와의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거죠. 판소리는요. 가까이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서 창자가 판소리를 하는 거니까요. 이 위치에서 인물들을 조롱하고 희화화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로 인해서 경어체 문장을 통해서 경어체 문장을 써서 어떻게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그런 효과인데 단순히 경어체 문장을 써서 조롱하고 희화하는 거 그치지 않고 판소리하는 창자처럼 독자 가까운 위치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비속어와 그리고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죠. 반어적 표현 등을 사용하여 대상을 희화화하고 그리고 그 인물의 격을 떨어뜨리는 걸 격하라고 합니다. 격하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유발함. 그 다음에 4번은 생략하고요. 그 다음 감상을 마치며 보겠습니다. 태평천하의 일제강점기 상황을 살기 좋은 시절이라고 믿는 윤직원 장관과 당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한 풍자소설이다. 전체 15장으로 되어 있는데 15장은 왜 15장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 왜 처음에 제목이 있었죠. 그 제목에 보면은 숫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체는 15장으로 되어 있는 이 작품은 각 장마다 제목이 붙어 있고 소설자는 뭐뭐입니다 식의 경어체 문장을 통해서 판소리하는 창자처럼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인물을 조롱하고 희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서술자가 작품에 얘는 판소리가 아니고 소설이죠. 따라서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것도 판소리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판소리계 소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 춘향전 때 그런 소설자가 개입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것처럼 작품에 개입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작가의 생각과 판단이 보다 직접적으로 게시되고 있는데 이것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부정적인 인물일수록 희화적 풍자가 강해지는데 풍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인물은 둘째 손자인 윤종합 뿐입니다. 이는 윤종합에 대한 작가의 긍정적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작가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지식인의 모습이 바로 윤종합의 모습인 겁니다. 그 다음 지식 창고요. 채만식 소설에 나타나는 풍자. 채만식의 소설에는 일제강점기 지식인으로서 지녔던 시대 비판 정신을 풍자로 표현한 것이 많다. 풍자란 주어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과장하고 왜곡하고 비꼬음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이다.
해악의 웃음이 대상에 대한 동정적인, 해악은 풍자와 대등한 개념인데요. 대상에 대해서 동정적인 반면에 풍자는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희화화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채만식은 태평천하에서 민족의식이 결여되고 이기적인 윤직원 영감을 통해서 1930년대 조선의 비극적인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근원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그의 다른 소설 레디메이드 인생에서는 일제강점기 지식인이 겪는 경제적 고통과 지적 갈등을 비판하였고요. 이걸 풍자하는 형식을 그려냈고요. 치속에서는 작가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인물의 입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인물을 부정하는, 거꾸로 치숙,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카가 삼촌을 보는 겁니다. 근데 작가가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이 조카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인물인 삼촌을 이렇게 부정하는 형태로 독특한 풍자 기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레디비니 인생, 치숙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풍자와 해악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해악은 대표적인 작품이 김유정, 여러분 김유정 들어봤죠? 김유정의 봄봄이나 동백꽃 같은 작품들 있죠. 거기 보면은 역시 점순이와 그 나오는 남자 주인공의 그 모습이 굉장히 웃깁니다. 그래서 웃음을 유발하는데요. 그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정적인 웃음을, 그러니까 긍정적인 웃음을 주는 반면에 이런 채만식의 작품은 비판적이며 부정적,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웃음을 준다는 겁니다. 자, 태평천하 외에 이제 3대라든지 흥부가와 이렇게 연관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역시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학습지로 가볼게요. 자, 학습지 여러분 답을 확인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로는 풍자소설의 가족사 소설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연관해서 있는 작품 중에 염상섭의 3대라는 작품이 있었죠. 3대. 이런 작품, 가족사 소설이라고 합니다. 비판적, 풍자적, 반어적 다 이해가시죠? 아까 다 설명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1930년대 일제강점기 서울을 배경으로 합니다. 주제는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한 풍자적 비판이 되겠고요. 특징은 희화화 방식으로 대상 인물에 대한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풍자. 방언과 구어체 및 판소리 사설의 문체를 활용해서 작품의 생동감을 부여합니다. 자, 전체 구성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는데 결말 부분에서 바로 사회주의 운동을 윤종하게 했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절정에서 결말까지 교과서에 실려 있고요. 발단은 앞부분 줄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핵심 강의 보게요. 등장인물 간의 관계 및 특징입니다. 자, 1대, 2대, 3대 이렇게 3대가 나오는데요. 자, 윤직원 영감 윤두섭 이름이고요. 본명이 윤두섭입니다. 그 다음에 윤창식이 본명이고요. 윤종수와 윤종학이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윤직원 영감.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주인공이죠. 구두쇠고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윤용규고요. 화적에게 죽음을 당한 경험이 있고요. 그에 인한 트라우마로 일본인들이 불안당을 막아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불안당은 바로 이 화적이겠죠. 사회주의가 가진 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평등한 세상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당 폐해들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자, 윤창식은요, 직업은 군석이고요. 군석이, 그리고 윤직원 영감의 아들이고요. 윤종수와 윤종학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고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윤종수는요, 윤직원 영감의 손자이자 윤창식의 첫째 아들이죠. 윤직원 영감은 윤종수가 군수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윤종수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방탕한 생활을 즐깁니다. 자, 여기서 유일하게 윤종학만 좋은 긍정적인 인물인데요. 네, 둘째 아들이고요. 일본에서 유학 중인데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참여하다가 결국 비검됐습니다. 그걸 전부로 받게 되죠. 윤직원 영감은 윤종학이 경찰서장이 되길 바라며 큰 기대를 걸고 총애를 했는데 비검된 이후로는 실망하게 됩니다. 자, 등장인물의 대조적 형상을 봅시다. 부정적인 인물은 다 이렇게 3대가 있죠. 작품 전면에 등장하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풍자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자, 반면에
대조를 이루고요. 긍정의 인물은 윤종학 한 사람이죠. 작품 속에 실제로 등장하지 않고요. 네, 여기 전면에 다 등장하고 있는 반에서 등장하지 않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현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한 그런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 요거 잘 정리해두라고 했습니다. 학습활동이 있었죠.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나고요. 서술자의 개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서술자의 개입 안에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간다고 있죠.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작가의 의도대로 인물을 비판하고요. 겠다요 비읍니다. 이 경어체 문장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판소리하는 창자처럼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인물을 조롱하고 희화화합니다. 방언이나 비속어를 사용하고 상황을 반어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방언이나 비속어를 사용해서 그리고 반어법까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대상을 희화하고 격하해 떨어뜨려서 웃음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는 경어체 문장을 쓰면은 그냥 조롱하고 희화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이 말이 들어갔냐? 굳이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어체 문장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인물을 조롱하고 희화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경어체 문장을 쓰면은 당연히 반대가 돼야겠죠. 경어체 문장 쓰면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맞들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높임말 쓰잖아요. 근데 판소리하는 창자처럼 독자 가까운 위치에서 경어체를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을 때 어른이 여러분들한테 높임말을 만약에 쓴다면 그거는 참으로 조롱하고 희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자,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전보의 기능 아주 중요합니다. 전보의 기능 세 가지. 윤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피감되었음을 알리고요. 그리고 사건 전개 극적인 반전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윤직원 영감의 집안의 몰락을 예고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세 가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네 가지죠. 이렇게. 그 다음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 때문에 작품 전면에 등장시키기 어려운 윤종학을요. 간접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윤종학은 실제 작품에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면에 등장시키기 어려운 일본에 있잖아요. 그래서 전면에 등장시키기 어려운 이 윤종학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전보를 통해서 윤종학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제목의 태평천하, 제목인 태평천하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자,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은 일제강점기인데 그 중에서 1930년대죠. 자, 이때는 일반 민중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자, 윤직원 영감에게는 한편 태평스럽고 편안한 시기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잘못된 역사의식을 반어적으로 풍자하고자 의도한 제목이라는 거죠. 태평천하가요. 자, 그 다음 소제목인 망진자는 호양이라 요 말이 이게 우리 앞에서 아까 선생님 학습지에 설명한다고 했었죠. 자, 망진자는 호야니라인데요. 이 호야가 진시황의 아들입니다. 자, 진시황 때 도사였던 노생이 바다에 가다가 개이한 지도를 발견해서 왕에게 바쳤는데 그것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망진자는 호야니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호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호자가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랑캐를 막아야겠죠. 그래서 북쪽에서 만리장성을 쌓아서 오랑캐 침입을 막으려고 만리나되는 길. 여러분 만리장성 가봤나요 혹시?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우리나라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길고요. 자, 이런 만리장성을 쌓아서 오랑캐를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 나라는 망하죠. 이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오랑캐가 아니었고요. 그의 아들인 호해였던 겁니다. 호해. 그래서 망진자는 호ян이라는 결국 뭐겠어요? 윤직원 집안이 바로 여기는 진나라인 거죠. 얘를 망하게 한 것은 내부의 자손들이다라는 걸로 특히 윤종학이라는 거죠. 윤종학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학습지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